어머님께서 오늘 오후 2시쯤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실신한 채 발견되셨대요. 구급대원 말로는 땀이 옷을 다 적셨고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분들은 못 보셨나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애 학원 데려다 주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쓰레기 버리고 들어가고는 잠깐 샤워하고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그 뜨거운 폭염에 진천에서 혼자 올라오셨다고. 그것도 3시간 넘게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내가 내려갈 수 없어서 당신한테 신신당부했잖아. 어머니 오시면 잘 좀 챙겨달라고. 나도 일이 있었어. 애 학원 스케줄도 갑자기 바뀌고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올라오실 줄 몰랐고 몰랐다고? 전화만 몇 번을 했어요. 어머니가 초인종도 몇 번 누르셨고 경비 아저씨도 봤대. 당신 분명 쓰레기 버리고 집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인터폰도 몇 번이나 했고 어머니는 문 앞에서 초인종만 누르고 계셨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 그 더위에 어머니가 쓰러지실 때까지. 아니 그럼 일부러 문 안 열었다는 말이야? 나도 집안일에 애 챙기느라 정신없고 솔직히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올라오신 게 문제지.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왔잖아. 이 더운 날에 아이 맡기고 급하게 온 거야. 나라고 미안한 마음 없을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왔으면 됐잖아. 그게 바로 문제야. 당신의 태도. 이게 미안한 사람 태도야. 지금 이게 사과하는 거야?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당신은 지금 핑계만 대고 있잖아. 큰아들 찬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75세 최인옥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살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홀로 세 아이를 키웠는데요. 그렇게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아이들이 장성하고 결혼을 한 뒤부터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큰아들과 며느리 문제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할머니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 씨 할머니는 푸른 산과 너른 들판이 어우러진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진천은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이 들어선 곳이 아니었어요. 끝도 없는 논밭과 흙먼지 폴폴 날리는 비포장길 뿐이었죠. 여느 시골 여성들이 그랬듯 할머니도 어려서부터 호미를 들고 논밭을 오가며 농사일을 도왔고 집안일도 도맡으며 자라났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냇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국민학교까지만 겨우 마치고 학업을 중단해야 했어요. 학교를 더 다니고 싶다는 어린 마음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지만 19살 어린 나이에 중매로 시집을 가며 소녀 시절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말수가 적어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땅을 일구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지요.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농사를 지으며 새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든든한 첫째 아들 찬수, 활발한 둘째 아들 민수, 그리고 귀여운 막내딸 미희까지.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인옥 할머니는 아이들만큼은 반듯하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이 되던 해 할머니의 인생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운기 사고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날은 할머니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이 한순간에 어깨 위로 쏟아진 듯 했습니다.
새 아이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막대한 부담감이 할머니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동안은 남편의 빈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본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 대신 쟁기를 잡고 논밭을 일궜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땅을 일군 날도 많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이들만 잘 자라주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들로 나가고 해가 지고 컴컴해져야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면 어련히 집안일은 아이들이 분담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은 새아이의 몫이었거든요. 남들보다 2배, 3배로 일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의 학비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기특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첫째 찬수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도 스스로 잘 다녔고 어머니의 고생을 어린 마음에도 이해하고 있던 듯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밭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도왔죠. 반면 둘째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잔병 치레가 끊이질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 학교에 다닌 날보다 더 많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아픈 민수를 간호하며 애가 탔습니다. 그 시절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남의 밭을 공사장 식당일까지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남의 집에서 품을 팔아번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민수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서 몰래 입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민수만 좀 나아졌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요. 민수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건강이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한숨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아들의 건강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찬수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큰아들은 이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했고 귀여운 손주도 낳았습니다. 서울에 자리를 잡고 며느리와 함께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지요. 처음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최 씨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자식들은 제대로 키웠구나. 그래도 죽어 남편 보면 할 말은 있겠네. 비록 자신이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안악일지라도 큰아들이 이 낯선 도시에서 떳떳하게 제 몫을 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벅차올랐죠. 둘째 민수는 현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요리를 배우겠다며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처음엔 외국이라 낯설고 걱정이 앞섰지만 민수는 스스로 길을 개척했고 결국 일본에서 요리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아이도 낳고 지금은 도쿄 근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얼굴 볼 일이 많진 않았지만 그 먼 타지에서 가족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아들이 참 대견했습니다. 가끔 보내오는 민수의 편지에는 늘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막내딸 미희는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현재는 남편과 2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딸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가끔은 직접 담근 김치며 장아찌 같은 반찬을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무릎 아프면 그냥 가만히 쉬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늘 제 건강을 먼저 걱정했던 딸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제 마음은 포근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살아온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35에 홀로 되어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지만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이 고생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식들이 제 몫을 다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에겐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자식들의 행복이 곧 할머니 행복이었으니까요. 특히 첫째 찬수가 서울 집을 장만할 무렵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재산 중 가장 돈이 되는 땅을 팔아보탰습니다. 그 땅은 남편과 평생 일궈온 소중한 터전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내놓았죠.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지만 얘들한테 필요한 거면 아깝지 않다는 게 할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서류 정리며 계약이며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아들들에게는 별다른 말도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깊은 희생을 아들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요. 그저 어머니가 보내준 돈이 집 장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충북 진천의 오래된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는 여전히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마당 한쪽의 작은 텃밭에서는 고추와 상추가 싱싱하게 자랍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자식들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루하루는 조용하고 단조롭지만 혼자인 것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좋고 땅이 따뜻한 그 시골집이 할머니에겐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자식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저 아프지 않고 자식들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바란 게 많지 않았듯 남은 세월도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길 바랄 뿐이에요. 할머니의 삶은 고단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삶은 진정 강인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최 씨 할머니의 몸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보기엔 너무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던 지난 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평소처럼 땅을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무릎까지 번졌고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로 쑤셨습니다. 아침이면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쉽지 않아 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야 했어요. 양치할 때면 고개를 숙이는 것조차 어렵고 세수는 세수대야에 무릎 꿇고 앉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몇 초만 앉아 있어도 다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통증이 번졌습니다. 걸음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텃밭을 두세 번 오가며 물을 주고 김도 메곤 했지만 이제는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큰일이 되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나마 기대며 걷던 지팡이도 이제는 2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허리였습니다. 디스크가 눌리면서 다리로 저림이 내려오는 날이면 그저 앉아 있는 것조차 괴로웠어요.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무뎌졌다가 갑자기 쿡쿡 쑤시듯 찌르는 통증이 번졌습니다. 마치 뜨거운 철사로 허리를 조이는 것 같았고 뼈 속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몸을 뒤척일 때마다 무릎과 허리가 비명을 질렀고 잠이 들더라도 30분이면 깨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대로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우면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가는 몇 걸음이 너무 멀고 무서웠어요. 간혹 중심을 잃어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럴 때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에구,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도
최 씨 할머니는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었고 진천 읍내에 있는 병원은 몇 번 가보았지만 나이 탓입니다라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어요. 더 큰 병원에 가려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했고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나오는 돈은 매달 90여만 원. 그리고 새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이 150만 원.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생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기에 병원비가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약국에서 파는 파스와 진통제에 의지해 버텼지만 점점 듣질 않았어요. 식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 하루에 2끼를 간신히 챙겨 먹었고 밥보다 죽을 더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체중도 6개월 새에 5kg 이상 빠졌어요. 살이 빠지니 옷이 헐렁해졌고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나가 텃밭에 물을 주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과 허리 저림이 동시에 찾아왔고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다 겨우겨우 일어나야 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만약 다시 쓰러진다면 누가 발견이나 해줄까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큰아들 찬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전화기를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또 자식한테 기대는 게 맞나 싶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찬수야, 엄마가 이번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허리가 너무 안 좋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제야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올라와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픈 것도 자식한테 부담이 되는 나이가 됐구나. 주말이 되자 찬수가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켠엔 이제라도 치료를 받아서 나아지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었지만 또 한켠에는 불안한 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최 씨 할머니의 굽은 등은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바쳐온 삶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서울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승용찬, 할머니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만큼이나 아들과 며느리, 손주의 따뜻한 미소가 할머니를 맞이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나 서울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들은 할머니를 내려주고 곧바로 직장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건조한 인사말은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반가움은커녕 희미한 배려조차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은 할머니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며느리는 이내 돌아서며 작은 방으로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한여름이지만 에어컨 없는 방, 선풍기 하나와 얇은 요아베개. 그곳은 할머니가 머무르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찬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그 방은 할머니의 기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불편함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애미야, 저기 방은 좀 덥지 않겠니? 며느리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와 선풍기 바람이 잘 오는지 확인하고는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혹시 더우시면 거실에서 시원하게 계세요. 제가 요가도 다니고 낮에 모임도 있고 애들 픽업도 다니느라 좀 바쁘거든요.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선뜻 거실로 나가지 못하고 작은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만 보내다 다시 가면 되기에 처음에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병원 진료일에 맞춰 휴가를 내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더니 허리디스크 수술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어요. 심각한 진단에 아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아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아들은 퇴근길에 허리디스크에 좋은 안마기와 무릎 관절에 좋은 영양제를 사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못 챙겨드려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안마기 사용하시고 영양제도 제대로 챙겨 드세요.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안마기와 영양제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할머니는 그 싸늘한 시선에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시간은 할머니에게 또 다른 불편함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식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였고 점심은 찬밥에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가 고작이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며느리가 내려올 때면 몇 끼 정성 들여 밥을 해주었은데 이렇게 밥을 주는 것이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허기진 배는 둘째치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듯한 서러움이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뒤 며느리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어머님,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바빠요. 집안일은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은근한 불편함이 담긴 목소리, 부탁이 아닌 노골적인 지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청소기를 들었어요. 다음 날에는 빨래까지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데 며칠 지내며 그 정도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는 세제통을 들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제는 조금만 쓰세요. 요즘 가격이 너무 올라서요. 그리고 수도세도 많이 나와요. 물도 아껴 쓰셔야죠. 할머니는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좀 서운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대답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차마 아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난처해 할까봐 그마저도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한데 요양원 같은데 등록은 안 해보셨어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어머님도 거기 가시면 더 편하실 텐데요. 요양원. 그 단어는 마치 집에서 나가달라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할머니에게 그 말은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버리려는 듯한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몇십 년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것이 끝인가? 그동안의 희생과 사랑이 모두 덧없는 것이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할머니는 다음 날 새벽 몰래 짐을 쌌어요. 작은 보따리에 옷 몇 벌과 약 봉투만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잠에서 깨지 않게 조심조심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다시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렇게 진천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왜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할머니는 차마 며느리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찬수야, 그냥 갑자기 아파트가 답답해서 왔단다. 걱정 마라. 할머니는 그저 답답해서 왔다고 둘러대며
며느리의 홀대와 막말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난처해 할까봐, 혹시라도 부부 사이가 틀어질까봐 할머니는 또다시 자신의 상처를 숨겼어요. 그날 이후로 최 씨 할머니는 찬순의 집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도 중단했죠. 차라리 아파도 시골집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외롭고 쓸쓸할지언정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서러움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밥보다 약이 먼저였고 시간은 약 먹는 시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아침 7시, 12시, 그리고 오후 6시. 그렇게 하루 3번 약을 한 움큼 삼키며 고개를 숙였어요. 약효가 있을 때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은 되살아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중심을 못 잡아 벽에 기대는 일이 잦아졌어요. 밥을 하려다 냄비를 떨어뜨리고 물을 뜨려다 손이 떨려 그릇을 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젠 수술 안 하고는 버틸 수 없구나. 할머니는 다시 찬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찬수야, 엄마가 다시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다. 이번엔 허리가 아예 안 펴지는구나. 한참을 조용히 듣고 있던 찬수는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내가 직접 못 내려가요. 대신 이번엔 은희가 모시러 갈게요. 은희, 큰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알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3번째 날이 되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아, 어머님, 제가 원래 오늘 내려가려 했는데요. 갑자기 애 학원 일정이 바뀌고 해서요. 아무래도 주말쯤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병원 예약은 내일인 것 같던데요. 됐다. 내가 그냥 올라가지.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옷장 안에서 서울 올라갈 때 입었던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단추를 채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약과 옷을 넣고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동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2번이나 길가에 주저앉았고 주민 한 사람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차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내가 버스 타고 서울 좀 가려는데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서울로 향하던 그날, 태양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공기는 마치 뜨거운 숨을 내쉬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온통 뿌옇고 답답했죠.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이었고 체감온도는 38도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미 공기는 후끈 달아올라 있었고 충북 진천의 작은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이마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땀방울이 눈썹을 타고 흘러 눈까지 따끔거렸죠. 손에 든 작은 손수건은 금세 축축해져 더 이상 땀을 닦아낼 수 없었고 부채질을 해봐야 뜨거운 공기만 얼굴에 몰아쳤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2번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았다가 겨우겨우 일어선 뒤였어요.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 정말 몸이 말이 아니제. 아들도 보고 싶고
딸도 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멈춰선 서울행 시외버스에 힘겹게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까지는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도심에 들어설수록 햇살은 더욱 뜨겁게 느껴졌고 버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찜질방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할머니는 한 발짝 떼기도 버거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길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복잡한 인파 속을 헤치며 겨우 지하철을 2번 갈아탔습니다. 아들 찬순의 아파트가 있는 역에 도착했을 땐 할머니는 거의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목마름과 함께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정류장에서 내려 몇 걸음을 옮기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뜨거운 햇볕이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길을 걷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와 등줄기, 다리 사이까지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었고 옷은 살갗에 들러붙어 끈적거렸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갈라질 지경이었고 제대로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아들 집 동앞까지 겨우겨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땀으로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어디 나간 건가? 아니면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203동 1102호 왔는데요. 혹시 며느리가 나간 건 아니죠? 제가 한참을 기다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요. 경비원은 할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방금 전에 쓰레기 버리고 들어가시던데요. 제가 엘리베이터 닫히기 전에 봤습니다. 아마 집에 계실 겁니다. 순간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안에 있다고? 그럼 왜 머리가 순간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분명 안에 있다는 경비원의 말. 하지만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왜 초인종에도 대답이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서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피하는 건가?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힘없이 대답하고 다시 아들 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계단 옆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잠깐 쉬어가는 용도의 벤치였지만 그날 할머니에겐 마지막 남은 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벤치 위에서조차 숨이 가빠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환청까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쉬었다가 일어나야지 아들 얼굴 봐야 하는데 손주 얼굴이라도. 그러나 몸은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벌떡거렸고 손에서 지팡이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붙잡고 있던 지푸라기마저 놓쳐버린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며 의자에 힘없이 기대었습니다. 의식은 아득해지고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벤치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 놀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한 주민이 곧장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멀리서 들리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대원들에게 실려갔습니다. 구급대원은 맥박과 체온을 확인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체온이 39.6도입니다. 온열 손상 같아요. 고령이신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할머니는 구급차 안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엔 흐릿한 형광등 불빛, 코엔 산소 호흡기가 채워져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기력이 빠져 중얼거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며느리가 집에 있었음에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차가운 현실이 할머니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끝내 그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에게 단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름날의 뜨거운 햇살보다 더 차가운 가족의 외면 속에서 할머니의 마음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결국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식은 흐릿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의사는 심한 열탈진과 탈수 그리고 고혈압 증세가 겹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탈진과 근육 손상 수치를 가리켰고 며칠이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내려졌습니다. 할머니가 병원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아들 찬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찬수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찬수는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동시에 멍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잠시 뒤 병실로 들어온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환자분, 오늘 오후 2시쯤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실신한 채 발견되셨대요. 구급대원 말로는 땀이 옷을 다 적셨고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았다고. 가족분들은 못 보셨나요? 찬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뒤늦게 도착한 큰 며느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과일 음료 2병과 작은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얼굴엔 걱정보다는 묘한 어색함과 형식적인 미소가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애 학원 데려다 주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쓰레기 버리고 들어가고는 잠깐 샤워하고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큰 며느리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변명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찬수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찬수의 눈빛이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짙은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한계에 다다른 얼굴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뜨거운 폭염에 진천에서 혼자 올라오셨다고. 그것도 3시간 넘게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내가 내려갈 수 없어서 당신한테 신신당부했잖아. 어머니 오시면 잘 좀 챙겨달라고. 큰 며느리는 찬수의 격앙된 목소리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맞섰습니다. 나도 일이 있었어. 애 학원 스케줄도 갑자기 바뀌고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올라오실 줄 몰랐고. 큰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몰랐다고? 전화만 몇 번을 했어요. 어머니가 초인종도 몇 번 누르셨고 경비 아저씨도 봤대. 당신 분명 쓰레기 버리고 집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인터폰도 몇 번이나 했고 어머니는 문 앞에서 초인종만 누르고 계셨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 그 더위에 어머니가 쓰러지실 때까지. 찬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럼 일부러 문 안 열었다는 말이야? 나도 집안일에 애 챙기느라 정신없고. 솔직히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올라오신 게 문제지. 큰 며느리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찬수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도 더는 참지 못하고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왔잖아. 이 더운 날에 아이 맡기고 급하게 온 거야. 나라고 미안한 마음 없을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왔으면 됐잖아. 큰 며느리는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당신의 태도. 이게 미안한 사람 태도야? 지금 이게 사과하는 거야?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당신은 지금 핑계만 대고 있잖아. 큰아들 찬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뭘 어쩌라는 건데? 나도 지쳤어요. 솔직히 어머님 계시면서 집안 공기도 무겁고 나도 사람인데 한계가 있다고. 매일 눈치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큰 며느리의 입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불만들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집 마련할 때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 아파트. 그거 누가 도와준 건데? 어머니가 평생 모은 땅 팔아서 도와준 돈 아니야? 당신이 매번 싫은 기색 내비칠 때마다 어머니가 그걸 몰랐을 것 같아? 속으로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생각해봤어. 어머니 오시면 청소에 빨래 해달라고 하고 밥도 안 챙겨드리고 요양원 가시라고 하고 그건 잘한 거야. 엄마가 얘기 안 하셔도 애들이 나한테 다 이야기하더라. 내가 참고 있었지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찬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땅 팔아서 집 사준 거. 또 들먹이네. 고맙지.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평생 갚아야 해? 그리고 어머님도 와 계시면서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안 돼? 그게 뭐 잘못되었다고. 갚으라는 게 아니잖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라도 좀 보여달라는 거야. 당신 장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안 되잖아. 내 어머니한테는 왜 그러는데? 큰 며느리의 얼굴이 분노와 치욕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이 침대에 누운 최 씨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싸움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참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에게 쏟아내는 날 선말들이 칼날처럼 할머니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요히 흐르던 그 눈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담함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싸우는 것을 보고 있자니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할머니의 작고 미약한 목소리가 공기처럼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의 말싸움도 뜨겁던 감정도 한순간 정지된 듯 멈췄습니다.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그제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물 속에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가족에게 외면당한 한 어머니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일간 입원했다가 퇴원 후 찬수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이번엔 큰 방에 자리를 내주었고 에어컨도 작동시켜 두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는 여전히 대충이었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낮은 투덜거림은 할머니의 귓가를 아프게 때렸어요. 하 집안일은 내가 다 해야 하고 어머님까지 챙겨야 하고 이게 무슨 삶이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에 앉아있던 찬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부엌 쪽으로 걸어가 며느리의 등 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 어머니 들으셨어.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곤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 그냥 말한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솔직한 내 기분 말한 건데. 그 기분이 누굴 향한 건지 당신도 알고 있잖아.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문제지. 큰 며느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최 씨 할머니는 퇴원 후로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사 때도 조용히 수저만 들었고 거실에서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 작은 한숨 소리만 문 너머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찬수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한 건 할머니가 더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턴가 통증을 참는 눈빛, 말을 삼키는 표정이 더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찬수는 거실에 며느리 몰래 아주 작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없는 낮 시간, 어머니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CCTV가 설치된 후 처음으로 찬수는 퇴근 후 방 안에서 영상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영상을 지켜보다가 손에 쥔 마우스를 떨어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어머니는 부엌에서 천천히 밥솥을 열고 죽을 퍼서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손에 그릇을 들고 방으로 돌아가려다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고 멈췄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며느리가 빨래를 개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고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는 모습, 욕실 청소를 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아침, 어머님, 청소기 돌리실 거면 아침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저도 사람이라 쉬고 싶어요. 영상 속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고 그 순간 어머니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찬수는 그 장면에서 더는 영상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곧장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어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영상 속의 장면들과 병원 기록, 당시 실신으로 인한 119 이송 기록까지 담당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인학대죄가 성립됩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해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이 좀 거칠었을 뿐이다.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경찰 앞에서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 조건부 보호관찰과 벌금형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찬수는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의 결과니까 스스로 감당해. 그날 밤 며느리는 조용히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찬수는 별말 없이 창가에 서서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찬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최 씨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뭐하니? 난 그냥 너희가 싸우지 않고 잘 살길 바랄 뿐이었어. 애들 엄마랑 이혼하려고 해요.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과는 더 이상. 그 말에 할머니는 힘없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라, 내가 참을게. 내가 참는 게 너희 사는 길이면 내가 참을게. 그 말에 찬수는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아들이 망가질까봐 모든 걸 감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찬수는 아내에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이지 말 것. 며칠 뒤 며느리는 조용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 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작고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손 안에 희미한 온기가 다시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의 친정엄마 안사돈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것 같았어요. 안사돈의 등장은 가라앉지 않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딸의 잘못을 숨기기보다 오히려 최 씨 할머니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 안사돈은 담담하지만 단호했어요. 앞으로 제 딸이 또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바로 전화 주세요. 제가 먼저 혼낼 겁니다. 그 말은 할머니에게 위로가 되었고 큰아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안사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 사람은 결국 가족뿐이에요. 그날 이후 큰며느리는 더 진심을 담기 시작했고 가족 간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안사돈의 개입은 그것이 번지지 않도록 막아낸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매끼 직접 밥을 차려주었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나물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면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었고 산책도 함께 나섰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작은 일에도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며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끔은 손주와 함께 사진을 찍어드리며 웃음을 이끌었고 병원에도 직접 동행해
진료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 보일 땐 앞날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쌓이며 진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따뜻한 눈빛을 보며 서서히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수술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과 큰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둘째 민수와 막내딸 미희는 각자 일본과 대전에서 급히 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곧장 비행기를 탔고 딸은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세 남매는 오랜만에 얼굴을 맞댔습니다. 서로의 눈에 깃든 감정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둘째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혼자 아프지 마요. 무조건 우리한테 말해요. 부탁이에요. 딸 미희는 눈물을 닦으며 끄덕였고 큰아들 찬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 중에 누구든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어요. 그렇게 셋은 돌아가며 최 씨 할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히고 큰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지만 재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1년 정도 재활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1년 동안 최 씨 할머니는 찬수의 집에서 6개월, 딸 미희의 대전 집에서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큰 며느리도 그동안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었고 딸과 아들 모두 최 씨 할머니의 회복에 온 마음을 쏟았어요. 그 기간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고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생일도 조용히 지나가던 날들이 이제는 삼남매가 함께 모여 밥상을 차리고 촛불을 켜는 날이 되었어요. 재활을 마친 뒤 최 씨 할머니는 다시 진천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된 자식들은 요양보호사를 붙이자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 써주는 거면 그걸로 됐다. 나도 이제 좀 쉬면서 살아보고 싶다. 작은 텃밭과 정든 집, 그리고 익숙한 햇살이 할머니를 다시 품었습니다. 가끔은 대전에서 딸이 혹은 큰아들 찬수가 주말마다 들르기도 하고 일본의 민수는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걸어와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다음엔 내가 김치 냉장고 보내줄게. 이번엔 진짜야. 할머니는 웃습니다. 예전처럼 속으로 눈물 삼키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웃음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이었다면, 그리고 할머니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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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